31년 직장생활 끝에 남은 건 초라한 통장 잔고였습니다. 어머니 간병비에 자식들 결혼까지 치르고 나니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은 1억 5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난의 공포에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톡하게 마음먹은 순간 제 인생의 진짜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자식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 눈앞이 캄캄했던 노후를 제 힘으로 바꾸기로 한 64세 가장의 가슴 시린 생존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4 조현재입니다. 오늘도 저는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안양의 골목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어느덧 2년째입니다. 청춘을 바쳐 일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늙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발바닥은 24시간 격일 근무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니 참 많은 것이 변하더군요. 세상이 변하고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결국엔 제 자존심까지 변해갑니다. 요즘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부터 앞서고 자식들에게 전화가 와도 반가움보다는 미안함과 눈치가 먼저 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노년에 이르러 밥 한 끼 약값 몇만 원에 이토록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30에 입사해서 61의 짐을 싸들고 나올 때까지 저는 31년이라는 세월을 그 유통회사에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제대로 쉬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살면 내 노후는 나중엔 편안해질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늘 성실한 조 과장, 나중에는 믿음직한 조 부장으로 불렸습니다. 윗사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늘 몸을 낮추고 아랫사람한테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고 잦은 야근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회사 사람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라는 사람이 조현재인지 아니면 조 부장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하더군요. 허리가 처음 말썽을 부린 건 퇴직하기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물류 현장을 뛰어다니며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날랐던 세월이 쌓인 탓이었는지 어느 날부터 허리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 한 장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 다음엔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병원을 가면 당장 수술하라는 얘기에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수술을 하면 자리를 비워야 하고 자리를 비우면 회사에서 뒤처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게 직장 다니는 사람의 참 못나고 쓸쓸한 자존심이었지요. 결국 퇴직을 몇 년 앞두고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봤는데 그때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그동안 대체 뭘 하며 살았던 걸까? 하지만 수술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신 좀 더 쉬어야 해라며 말리는 아내에게 저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정년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조촐하게 송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후배들의 따뜻한 축하도 받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하는데 웃으며 답하면서도 제 속은 어쩐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낯설고 두려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던 늦잠도 자보고 한가로운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도 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그러더군요. 이제 고생 끝났다. 남은 인생 즐겨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쩐지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쉬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고 하루도 빠짐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할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 일터가 사라지니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자꾸만 어딘가로 가야 한다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이상하게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가슴 먹먹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함의 진짜 정체를 저는 곧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할 나이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퇴직금 1억 4천만 원과 그동안 독하게 모아온 예금 2억 원이 전부였는데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보험료, 식비, 통신비. 딱히 사치를 부리거나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돈은 매달 기계처럼 일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는데 오직 지출만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남들처럼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배당금이 꼬박꼬박 떨어지는 주식 한 장 사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은행 예금 적금밖에 모른 대가가 이토록 뼈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불안하게 묻던 아내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숫자를 굴렸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 앞날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과연 이 자금으로 충분한 걸까? 가만히 앉아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퇴직의 기쁨이 아니라 가난의 공포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불안함이 결국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남들처럼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군요. 아니, 어쩌면 가만히 앉아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제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슴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진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제 힘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회사의 조부장이 아닌 온전한 내 삶의 주인공 조연재로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봐도 결국 답은 언제나 하나로 모아집니다. 결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잘못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품고 살았던 몇 가지 커다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너무나 뻔히 보이는 함정들인데 그때는 왜 그게 착각인 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내 노후는 충분할 것이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부었으면 늙어서 밥은 안 굶겠지. 나라에서 책임지고 챙겨주는 거니까 가장 믿을 만하지.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노후 보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 적금이 최고라고 배웠던 세대였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딘가 위험하고 투기적인 것처럼만 느껴졌거든요. 남들처럼 매달 배당을 받는 주식이나 월세가 나오는 구멍 하나 만들어둘 생각은 전혀 못한 채 그저 꼬박꼬박 연금만 믿었던 대가가 이토록 서글플 줄은 몰랐습니다. 막상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해보니 차가운 현실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년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매달 어김없이 나가는 건강보험료에 이것저것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겨우 쉬게 해주는 최소한의 보조금 수준이더군요.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20대나 30대의 나에게 누군가 귓속말로라도 경고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절엔 그런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들으려는 귀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생각할수록 조금 더 가슴이 아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다 바치면 자식들도 나를 봉양해 줄 것이다. 저 역시 제 부모님이 병석에 누우셨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모셨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또 그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늙으면 제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마음 한구석으로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곧 내 노후 준비라는 참 이상한 등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2년 전에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비된 마음에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아이가 새 살림을 차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떳떳하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도 다들 그렇게 거치레를 하고 있었고 자식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코 그 돈이 아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살과 같은 아이를 위해 기쁘게 쓴 돈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자식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정작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은 얼마였나 하고 자문해 보았을 때 그 잔고가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초라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로서 해주는 것과 내 노후를 스스로 챙기는 것,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도 저절로 잘 될 거라는 참 눈먼 착각 속에 그냥 살았던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고도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돼. 아직은 시간이 많고 나는 건강하니까. 40대에도 50대에도 저는 제 노후를 테이블 위에 진지하게 올려놓고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며 미루고 또 미루기만 했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원비 대기도 벅찼고 주택대출 이자에 숨이 가쁜데 미래의 노후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를 철저히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40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50대 역시 화살처럼 지나가더군요.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나이 어느새 60이 코앞이었고 정년퇴직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갑도 그 어떤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믿었던 그 안일한 오만이 결국 대책 없는 나이 64세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둔 것입니다.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는 착각,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하나는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위로였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제 노후를 통째로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두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믿었던 착각들이었으니까요. 착각은 한순간에 요란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어느 날 차가운 현실이 문을 사정없이 두드릴 때까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게 만들죠. 그리고 현실이 정말로 문을 쾅쾅 두드렸을 때 그제야 우리는 뒤늦게 머리를 치며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착각의 늪에서 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잔인한 현실이 제 삶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31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던 그날 밤에 처음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냉정한 현실은 제게 하나씩 숨겨둔 청구서를 사정없이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것은 달콤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편찮으신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릎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저 주말에 겨우 짬을 내어 찾아뵙고 용돈 좀 쥐어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았으니까요. 그게 늘 마음에 무거운 빚으로 남아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는 그 짐을 온전히 제 두 눈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여보, 어머니 우리가 곁에서 정성껏 챙기면 되지라고 선뜻 말해주었고 저 역시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제 정성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머님은 시간이 갈수록 거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셨고 밤새도록 몇 번씩 몸을 뒤집어 드려야 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본인 허리를 다쳐가면서까지 버텼지만 결국 부부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들 위주로 아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요양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설도 꼼꼼히 보고 일하는 직원들 얼굴도 세심히 살폈지요. 그러다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해 보이는 곳으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매달 나가는 비용을 보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입원비에 개인 간병인 비용,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 선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다니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고 퇴직 후에는 든든한 퇴직금도 나왔고 모아둔 예금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어딘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참 철없고 바보 같은 계산이었지만 솔직한 그 시절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모진 병마를 꿋꿋이 버텨내셨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쇠약해지시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정신은 투명하리만치 꿋꿋하게 견디고 계셨어요. 주말마다 가서 그 야윈 손을 꼭 잡아드리면 어머님은 흐릿한 눈빛으로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슬프고도 절절한 눈빛 앞에서 자식된 도리로 돈 얘기 같은 건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젊은 날 하나밖에 없는 이 못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내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저 역시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자 도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요양원비, 간병비,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시로 터지는 응급비용까지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저는 말없이 사인을 하고 묵묵히 결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목돈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 잔고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지더군요. 퇴직 당시 제 손에 쥔 돈은 31년의 대가인 퇴직금 1억 4천만 원과 평생 독하게 모아온 예금 2억 원을 합쳐 총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 간병비가 무섭게 나가는 상황에서 돈을 더 모으고 싶어도 도저히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원망스럽거나 미운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를 지켜줄 전부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딸아이 결혼식까지 겹치면서 혼수 비용으로 적자는 목돈이 또 한 번 빠져나갔습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어머님의 병원비와 딸아이의 결혼 자금이 제 노후 통장을 조금씩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찍어온 통장을 정리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차마 마주하기 두려웠던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찍혀있는 숫자들이 제 눈을 파고드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퇴직할 때 분명 손에 쥐었던 3억 4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숫자는 온데간데 없고 잔고에는 딱 2억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게 이제 우리 남은 전부야. 아내가 낮고 담담한, 그래서 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2억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남은 날들에 비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저는 영정사진 속 어머님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식탁 위 통장 잔고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어머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돈 걱정이나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속물 같고 못난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가난의 공포 앞에 서글픈 생각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 마지막까지 정말 잘 모셨어. 당신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 말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쩐지 서럽고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래요, 잘 모셨다는 말이 맞겠지요. 후회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제 도리를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위로를 들으며 동시에 잔인한 의문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차례가 오면 우리 자식들 중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자식들에게 이 무서운 짐을 똑같이 감당하게 해도 되는 걸까?
그 무겁고 쓸쓸한 물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돈 2억 원. 그 숫자가 그때부터 제 어깨를 묘하게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큰돈 같지만 은퇴 후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내의 무릎도 안 좋고 제 허리 역시 언제 다시 주저앉을지 모르는 성치 않은 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의 병원비도 써야 하고 숨만 쉬어도 매달 생활비는 나갈 것이며 언젠가 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면 그 2억에서 또 야금야금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제 노후의 전부이자 마지막 마지노선인 그 2억 원을 두고 제가 또 한 번 가슴을 찢으며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엔 제 하나뿐인 아들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은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팝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말을 한참 빙빙 돌리다가 결국 어렵게 본론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런데 신혼집 문제가 좀 걸려서요. 저는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녀석의 표정을 보니 이미 속으로 얼마나 알았을지 답이 훤히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애써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저도 한때 그 나이를 지나왔기에 자식의 그늘진 표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입니다. 취업만 잘 돼도 로또라고 하는 이 험난한 시대에 거기다 결혼해서 살 집까지 마련하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도 어엿하게 회사를 다니며 제 나름대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겠지만 오롯이 제 힘만으로는 전셋집 보증금 하나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청년들의 뼈아픈 현실이니까요. 아비된 마음으로 내 자식이 겪는 그 힘든 세상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식탁에 덩그러니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아내는 제 물음에 한동안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뇌하던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든 보태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서 공부시키고 회사 취직까지 시켰으니 부모 역할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자식이 힘든 세상 앞에 서 있는 걸 보며 모른 척 돌아서는 게 부모 마음에 어디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쥔 현금은 딱 2억 원. 그것이 저와 아내의 노후를 지켜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 한정된 주머니에서 아들 녀석에게 대체 얼마를 떼어줄 수 있을까?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댈 수 없는 마지노선의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숨만 쉬어도 생활비가 나가야 하고 늙어갈수록 늘어날 병원비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고 제 수술했던 허리 역시 언제 또다시 말썽을 부릴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으니까요. 살다가 부부 중 누군가 덜컥 쓰러졌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할 최소한의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생명줄을 하나씩 떼어놓고 빼고 나니 아들 녀석에게 쥐어줄 수 있는 돈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5천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겨우 5천만 원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하던 날 밤 저는 차마 녀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혼자 집 앞에 서서 한숨을 쉬며 담배만 하염없이 태웠습니다. 평생을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아비가 결혼이라는 큰 중대사를 앞둔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순간의 참담함이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도 안 낳고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아들이 바로 그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는 게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더 든든하게 채워주지는 못해도 이것이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책임이자 도리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아들은 고맙게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하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부담감을 삼켰을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은 돈은 정확히 1억 5천만 원. 이 돈이 이제 저와 아내 두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노후의 진짜 전부가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누군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은퇴한 부부에게 이 돈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금액인지는 딱 한 번만 계산해봐도 금방 압니다.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가 있고 식비가 있으며 통신비가 나갑니다. 거기다 아내의 약값이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고 저 역시 허리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문턱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꾹 참고 버틴다 해도 나이가 더 들면 병원 갈 일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법입니다.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둘 다 욕심 없이 딱 80까지만 산다고 소박하게 잡아도 앞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큰 수술을 한번 받게 되거나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그 불안한 계산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이 돈은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대단한 걸 사기 위해 꺼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두어도 모래성처럼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돈입니다. 뭔가를 크게 낭비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그저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니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매달 야금야금 깎여나가는 잔고를 바라보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는 아내의 그 절박한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호기롭게 걱정하지 말라며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아내에게 무책임한 거짓말은 하기 싫었거든요. 한참을 무거운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겨우 쥐어짜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말은 그렇게 당차게 뱉었지만 돌아서는 속마음은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62살의 나이, 그것도 허리 수술까지 받아 성치도 않은 이 늙은 몸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내 노후 통장이 밑빠진 독처럼 텅 빌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마지막 생명줄을 조금이라도 지켜내려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시금 어깨에 짊어지고 저는 서글픈 현실 밖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 녀석의 결혼식까지 치르고 난 뒤 집안은 전보다 훨씬 더 고요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진작에 시집을 갔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제 살림을 차리고 나가고 나니 집안에는 오롯이 저와 아내,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넓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낡은 아파트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텅 빈 것처럼 쓸쓸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녁 밥상도 단출하게 두 사람 것만 차려내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이 없으니 집안 전체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요한 적막 속에서 제가 가장 선명하게 대면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진 눈물겨운 아픔이었습니다. 아내의 무릎이 본격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마트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님이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고 그 무서운 간병비와 병원비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이루며 힘들어할 때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집 근처 대형마트에 파트타임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한 일은 온종일 딱딱한 바닥에 서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제 몸짓만 한 무거운 박스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도 며칠 하면 나가떨어지는 고된 노동인데 60에 가까운 몸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버텨냈으니 무릎 연골이 성할 리가 없었지요.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까맣게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참을 수 있어. 아내는 늘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무릎에 허연 파스를 몇 장씩 붙이고 따뜻한 찜질을 댄 채 끙끙 앓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매번 제 눈에 밝혔습니다.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당장 다녀오라고 아내에게 모질게 다그쳤습니다. 진료실에 나란히 앉아 의사가 엑스레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아내에게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환자분,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이건 더 미루시면 안 되고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의사 선생님 앞에 멍하니 앉아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무섭게 무언가를 주저하며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을 터덜터덜 나오자마자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은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볼게. 왜 그래?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방금 들었잖아. 아니야,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야. 약 먹으면서 조금만 더 버텨볼게. 저는 아내의 그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그놈의 수술비가 걱정이었던 겁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있다고는 해도 당장 수술대에 오르면 마트 일을 쉬어야 하니 수입이 끊길 것이고 목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테니까요. 지금 우리 통장 잔고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아내가 아픈 몸보다 텅 비어가는 돈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잔인한 현실이 제 가슴을 얼마나 예리하게 후벼 파는지 아내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하필이면 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았는데 창밖의 바람이 제법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거실 벽에 붙은 보일러 스위치 앞으로 다가가 온도를 조금 올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등 뒤에서 슬쩍 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 머뭇거리는 눈빛에 담긴 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많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결국 저는 뻗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서 내복을 두 겹 껴입었고 아내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아내가 먼저 깊은 잠에 들었는지 숨소리가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어두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이 새도록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청춘을 회사에 뼈 빠지게 바쳤고 자식들 뒷바라지에는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올인했으며 아픈 부모님까지 자식의 도리로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평생을 함께 고생해온 내 아내 무릎 수술 한번 마음 편히 선뜻 시켜주지 못하고 겨울철에 보일러 온도 한 칸 올리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벌벌 떨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이 너무나 서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그저 주머니가 가벼운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몸을 제때 고쳐주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뼈로 참아내야 한다는 서글픈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아끼는 삶과 당장 아끼지 않으면 당장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만 하는 삶. 그 미세한 차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비참하고 작아지게 만들더군요.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정성스레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옆으로 살며시 다가가 앉아 아내의 거친 무릎을 제 두 손으로 대신 꼭꼭 주물러 주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는 거친 숨소리 외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참 만에 참아왔던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진짜야. 저는 아내의 그 위로에 차마 대답을 건네지 못하는 대신 아내의 아픈 무릎을 눈물로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서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서로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했어 괜찮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이. 그것이 지금 서글픈 노후 앞에 서 있는 저와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토록 시리고 가슴 아픈 일일 줄은 젊은 날의 저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참 나가기가 싫더군요. 요즘 같은 형편에 몇만 원 하는 밥값이며 술값이 당장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
제 초라한 꼴을 보여주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오랜만에 다들 나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 나갔습니다. 집 구석에만 바보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도 결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마주한 동창 녀석들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녀석, 제 허리처럼 허리가 굽어버린 녀석. 그래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니 철없던 40년 전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서 서글픈 와중에도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저는 유독 두 친구의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만호라는 친구였습니다. 만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당당하게 퇴직한 녀석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퇴직하기 전에 미리 상가 건물을 하나 사뒀는데 거기서 지금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우량 주식들도 사둔 게 철마다 배당금까지 통장에 꽂힌다고 했습니다. 만호는 모임이 진행되는 내내 온몸에서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눈치 한번 보는 법 없이 망설임이 없었고 자리가 끝날 무렵 영수증이 나오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오늘 기분이다. 총무 지갑 집어넣고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게들 먹었으면 됐다. 저한텐 무겁고 어려운 말이 녀석의 입에선 어찌나 그렇게 가볍고 부드럽게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움이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제 처지에 대한 씁쓸함이 맞는 표현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지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대단한 여유. 그것은 단순히 지갑에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당당함의 차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닿은 다른 한 명은 용석이었습니다. 용석이는 저와 참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자식 둘집 장만해주는데 다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막내 녀석 사업자금까지 무리하게 보태줬다가 그게 쫄딱 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혼자서 차가운 작은 원룸방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부인과도 몇 년 전에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용석이는 모임이 이어지는 내내 거의 말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은퇴하니 어떻다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시끄럽게 나누는데도 용석이는 그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묘한 표정으로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술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용석이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만호가 당당하게 지갑을 열어 계산을 다 마치고 나서야 용석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창들 중 그 누구도 용석이에게 왜 그랬냐며 타박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녀석의 사정을 눈치챘겠지만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저 모른 척 넘어가 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화장실 구석으로 쓸쓸하게 사라지던 용석이의 초라한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했던 친구 모임 하나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으면서도 계산서가 나올 때가 다가오면 가슴이 슬슬 불안해지고 결국엔 자존심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 못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게 되며 결국엔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했던 인연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용석이가 지금 바로 그 잔인한 길을 걷고 있었고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머지않아 저 역시 저 자리에 서 있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차가운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유로운 만호와 비참한 용석이, 두 사람 모두 저와 똑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비슷한 직장 생활을 거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년의 모습이 어째서 이토록 천국과 지옥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 걸까요? 타고난 팔자나 운명이 달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날에 내린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만호는 퇴직하기 전부터 매달 현금이 흐르는 구조를 똑똑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 퍼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라는 방어선을 먼저 챙겼던 겁니다. 반면 용석이는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에 제 모든 것을 퍼붓느라 정작 자신은 비참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 어딘가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미 부모님 간병비로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통장에서 엎질러진 물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린다면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꼭 쥐며 속으로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식에게 기대겠다는 그 나약한 생각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내려놓자. 소중한 딸과 아들이 불효자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자식들도 제 한 몸 앞가림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아비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내 노후라는 무거운 짐을 자식들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늙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구차하게 기대어 사는 노년은 죽어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 불을 은은하게 켜놓은 채 밤늦도록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창 모임은 어땠어? 친구들 많이 왔어? 응. 오랜만에 옛날 얼굴들 보니까 참 좋더라. 저는 가슴 속에 차오르는 묵직한 감정을 숨긴 채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석이의 서글픈 이야기와 제 무거운 다짐은 차마 아내에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방으로 들어와 어두운 침대에 조용히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내 아내와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답은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을 다녀온 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2의 나이, 허리 수술 이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성치 않은 몸, 그리고 퇴직한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은 백수. 이 조건으로 제가 이 사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거창한 일자리를 바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 고정적으로 내 통장에 따뜻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거 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어느 아파트에 경비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무에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일. 처음 그 조건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밤을 꼬박 새울 수 있을까? 수술했던 허리가 과연 버텨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더니 처음엔 역시나 펄쩍 뛰며 말리더군요. 여보, 그 힘든 일을 당신 아픈 허리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제발 다른 거 알아봐. 여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진작 그걸 했지. 제 말에 아내는 한동안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말도 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62 은퇴자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잔인한 현실을 말입니다. 결국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몸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그만둔다고 약속해. 그 눈물겨운 한마디가 아내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던 경비원 유니폼을 처음으로 몸에 걸쳤습니다. 첫 근무를 서던 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방이 고요한 경비실 초소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홀짜 멍하니 앉아 새벽 2시를 넘기는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나 싶은 서글픈 생각이 쓱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못난 신세 한탄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지나가는 입주민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깊은 새벽의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순찰 일지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저 멀리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더군요. 내 손으로 내 정직한 몸으로 다시 벌어들인 돈. 첫 월급날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찍힌 230만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려오면서 뭉클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결코 많지 않은 소박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품고 있는 삶의 무게는 예전의 월급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누구가 거저 쥐어준 돈이 아니라 제가 차가운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정직하게 벌어온 내 돈이었으니까요.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우리 집 살림살이를 처음부터 다시 아주 독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새로 생겼으니 이제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철저하게 줄여야 할 차례였지요. 우리 부부가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통장 지출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유령처럼 새고 있던 아까운 돈들이 그제야 눈에 띄더군요. 우선 당장 필요 없는 알뜰폰 요금제로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아내 것까지 합치고 나니 많이 나오던 통신비가 한 달에 고작 4만 원대로 뚝 떨어지더군요. 이렇게 여기저기 자잘하게 새나가던 고정비들을 하나씩 손보고 끊어내고 나니 매달 무의미하게 버려지던 돈이 15만 원 넘게 절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일정 금액을 그 통장으로 가장 먼저 이체해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않는 돈, 내 인생에 없는 셈 치고 결코 건드리지 않는 돈. 바로 비상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제 목표 금액은 딱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왜 따로 모으는 거야? 안 쓰고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두는 거야. 저는 아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나중에 나이 들어 덜컥 쓰러졌을 때 자식들한테 미안하게 전화기 붙들고 손 벌리지 않으려고 모으는 거야. 제 말에 아내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한지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슬픈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통장은 제 평생의 삶을 지켜낼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내 몸뚱이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애써 자리 잡은 자식들 인생에 들이닥쳐 구차하게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 꼴은 보기 싫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내 돈으로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방패를 내 힘으로 직접 만들어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버텨온 세월이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가득 찼습니다. 제 경비 월급 230만 원,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연금 170만 원, 여기에 제 아내가 마트 파트타임으로 고생하며 버는 120만 원. 이 세 가지 소중한 흐르는 돈을 다 합치면 우리 부부에게 매달 총 520만 원이라는 든든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독하게 소비 다이어트로 줄여놓은 고정비 덕분에 가계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덕분에 매달 조금씩이나마 비상자금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목표로 했던 비상금 2천만 원이 이제 거의 다 채워져 갑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비상금이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인 1억 5천만 원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살다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노후 통장에서 돈을 야금야금 꺼내 썼겠지만, 이제는 새로 만든 비상금이 앞에서 완충제 역할을 든든히 해주니까요. 덕분에 제 마지막 생명줄인 1억 5천만 원이 닳아 없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난 2년이 늘 쉽고 행복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린 겨울철 새벽에 차가운 순찰을 돌다가 허리가 뜨끔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막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울 때, 그때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서러운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머리맡에 놓인 통장 잔고를 조용히 확인해 보곤 합니다. 어김없이 숫자가 조금씩 아주 정직하게 늘어 있습니다. 그 늘어난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크고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가난의 공포를 이겨내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비참하지 않게 당당히 버텨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저는 이 고요한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바쁘게 오가던 입주민들의 발소리도 어느덧 잦아들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이 적막한 새벽.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맑은 날엔 시린별이 보일 때도 있고, 흐린 날엔 그저 어두컴컴한 하늘만 덩그러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는 이 시간이 오면 저는 문득 지나온 제 인생의 궤적을 찬찬히 돌아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날의 저는 늘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만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살에 첫 직장에 입사해서 61에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오롯이 회사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지친 몸으로 넥타이를 풀고 들어오는 삶. 제 청춘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무조건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고 올바른 가장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중년의 서글픈 시절에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아이 학원비, 아들 녀석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두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는 일까지 단 한 번도 그 돈이 아깝다거나 서운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내놓고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어머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모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마땅한 엄숙한 책임이었지요. 그런데 이 적막한 새벽에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면 그 길고 긴 희생의 세월 동안 정작 나 자신만을 위해 온전히 마음 편히 살았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 싶어 가슴이 시려옵니다. 그 서글픈 물음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화려한 양복 대신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지금이 제 평생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제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완벽해야만 하는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닌 오롯이 내 힘으로 서서 나답게 살아가는 인간 조연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을 마주칠 때면 제가 먼저 밟고 당당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함부로 대하는 입주민을 만나도 저는 끝까지 제 인품과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행동 같아 보이지만 저한테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제 삶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비참해진다는 세상의 말 100번 맞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잔인한 현실 앞에서 온몸으로 절절하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같이 고생한 내 아내 무릎 수술 하나 제때 선뜻 시켜주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철에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 온도 한 칸 올리는 것조차 가슴을 졸이며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을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서러움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가 가슴 깊이 뼈저리게 배운 귀한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결코 사람의 진짜 품격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서 내 영혼과 마음까지 구차하고 가난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잃을 게 없을수록 내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가치들을 더 단단하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똑똑히 압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매일 조금씩 세상을 배우려는 주체적인 자세, 그것이 제가 지켜내고 있는 저만의 무기들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 오면 방구석에 누워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교육을 들으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같은 것들입니다. 팽팽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64세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래분들을 만나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 나이에도 내가 아직 배울 게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한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더군요. 아빠, 요즘 날도 추운데 많이 힘들지 않아? 아니야, 우리 딸. 아빠 요즘 매일 운동도 하고 월급도 받고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라. 예전 같았으면 제 처지가 서글퍼서 자식의 염려 섞인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짠했을 텐데 요즘은 그 잘 지낸다는 한마디가 제 입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말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비록 남들처럼 호화롭고 넉넉하지는 못해도 내 정직한 몸을 움직여 내 힘으로 당당하게 버텨내고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내 자식들 인생의 짐이 되지 않고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 든든한 마음 덕분인지
제 아내 역시 요즘 들어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예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별일 아닌 대화를 나누다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처럼 활짝 웃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의 그 소박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서글프게 저물어가는 남은 인생을 대충 가만히 앉아 버티는 쓸쓸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인생 전반전에는 회사가, 가족이, 내 부모님이 제 삶의 무거운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 펼쳐지는 인생의 후반전은 비로소 내가 제 삶의 진짜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명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냈다면 저는 그걸로 이미 충분히 승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공 조연재로 힘차게 살아갑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